안녕하세요. 제67회 과학기술 여성 리더스 포럼 사회를 맡은 문수복입니다. 저는 카이스트 전산학부 교수고 리더스 포럼 위원장을 김희 포스코 상무님과 같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님 인사해 주세요. 올해 앞으로 두 번의 리더스 포럼이 더 예정되어 있는데요. 특히 여름에는 강원 지역 개최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오늘과 같은 마음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포럼은 지속 가능한 여성 리더십, 한국의 유리천장 깰 수 있나라는 주제로 11년째 유리천장 지수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 문제점을 짚어보고 유리천장 지수 최상위권인 스웨덴의 우수 사례 공유와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희 사무국에서 굉장히 점잖게 인사말을 써주셨는데 꼴찌와 1등의 만남이라고나 해야 될까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또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긴 하지만 그래도 5월의 봄날에 또 반가운 얼굴들 마주하게 돼서 기쁘실 텐데 또 즐거운 소통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내빈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연을 해주실 장명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님이십니다. Next, I'd like to introduce our Swedish ambassador, Mr. Daniel Woven. Welcome. 이어서 질의응답의 좌장을 맡아주실 장수경 한결의 젠더 데스크 및 젠더 팀장님이십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귀빈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이혜숙 명예회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포럼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다 같이 국민 기분 여러분 일어나셔서 단상 위에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 국민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시작에 앞서 오명숙 여성과총 회장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리더스 포럼에 이렇게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저희 2023년을 맞은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5월 말이 됐죠. 그동안 저희는 임원진 워크숍, 단체장 워크숍을 거치고 지난 4월에 우주시대 여성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저희 과학 커뮤니케이션 포럼도 가졌습니다. 어저께 우리 누리호 제3호 발사 성공적인 발사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정말 좋은 포럼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했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오늘의 주제 키워드가 유리천장이죠. 우리 이제 실제를 파헤쳐 봐야 하는 시적절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해외 나가서 발표할 때 약간 빼는 자료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별 경제 활동 참여율 격차, 그다음에 성별 임금 격차, 유리천장 지수. 셋 다 우리가 OECD 최하위를 마크하는 지수들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2개, 그 경제 활동 참여율과 그 임금 격차는 우리가 더 많은 여성을 과학기술 그리고 보건 분야로 유치하면 분명히 좋아질 수 있는 아마 그게 최고의 수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만 오늘의 주제 유리천장은 또 다른 전략을 필요로 하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포럼이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오늘의 연사 장명선 원장님, 다니엘 볼벤 우리 대사님, 장수경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짧은 환영사를 끝내기 전에 오늘 미국서 온 젊은 과학자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2023년 4월 13일 네이처지에 카버를 장식한 논문에 제1 공동 저자로 등재한 강기품 박사 우리 함께 했는데요. 우리 좀 격려 박수 한번 해줘야 되죠. 오!
그래서 우리 강 박사가 앞으로 또 좋은 그 과학자로 성장하기로 우리 다 같이 응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장명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님을 앞으로 모시고 여성과학, 기술인력 활용 현황 및 정책 개선 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선 원장님은 현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 및 국방부 양성평등위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젠더법학연구소 특임교수,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자체평가위원, 서울 이주여성 디딤터 운영위원장, 서울시 복지거버넌스 가족분과위원장으로 활약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귀한 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은 과학기술 인력 이쪽은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더 잘하실 것 같아가지고 하여간 제가 하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저 여성과학기술 인력의 활용 및 정책 개선 방안입니다. 우선 그래서 한국의 유리천장 현황 보고 과학기술 분야 인력 현황 및 법제 현황,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유리천장을 어떻게 깰 수 있는지, 깨질지 안 깨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깨야만 하니까 어떤 방법으로 깨야 될지를 좀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성별 격차는 다 아시죠? GGI 지금 올라간다 그래도 146개 중 99위입니다. 99위가 이게 작년, 재작년 이제 또 다시 올해 나올 텐데 아직 새 건 안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1위가 아이슬란드고 핀란드고 이렇게 되는데 경제활동 참가율은 115위예요. 교육영역은 97위. 이 교육영역이 사실은 여성들의 교육이 높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97위까지 미칠까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남성들이 군대 가잖아요. 그것이 교육 연령으로 잡혀요. 사실은 군대 가는 나라가 별로 없어서 이거를 바꿔야 되는데 아무리 바꾸려고 그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97위로 떨어져 있고 건강 영역은 52위, 정치 영역은 72위입니다. 정치 영역에서 21대죠. 근데 뭐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19%밖에 되지 않으니까 한 어저께인가 뭐 남녀 동수의 날 하긴 했습니다만 다른 데는 다 50대 50으로 가는데 저희는 30%도 아니고 19%입니다. 그래서 정치 영역에 있어서 대표성이 가장 또 커다란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유리천장 지수입니다. 아까 계속 나오는데 29위. 이건 11년째 꼴찌고 거기에서 이제 지표를 보시면 남녀 소득 격차, 노동 참여율, 성별 격차 다 미칩니다. 관리직 여성 대표성, 뭐 여성 의원 비율, 고등교육 비율 격차.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별 임금 격차입니다. 31.2. 그러니까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은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계속 이제 똑같은 일을 해도 남성이 100 벌면 여성은 그거에 이거를 100에서 빼니까 한 68, 69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1번이 우리 바로 밑이에요. 그런데도 여긴 22.1%. 그러니까 굉장히 한 10% 정도, 9%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OECD 평균 12% 2.6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별 임금 격차가 세다. 그 성별 임금 격차 때문에 사실은 육아휴직에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지 못하는 비율, 남성들이 많이 참여 못하는 이유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하나 낳는데 돈은 더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성별 임금 격차가 비슷하다라고 하면 남성들이 육아휴직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돈은 더 들어가니까 조금 돈을 더 버는 남성들은 일하고 여성들이 빠져나오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은 성별임금 공시제도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성별임금 공시제도가 성별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스웨덴 여기 지금 대사님이 와 계신데 여기는 거의 1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노동자가 요청하면 고용주가 거기에 대한 거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프랑스가 2019년도에 16.8인가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공시하면서 15%로 2021년에 줄었어요.
그러면 이게 공시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독일도 22%, 우린 31.1인데 22%가 되는데도 여기는 200인 이상 사업장들이 이렇게 공개하는 거. 열람 누구나 다 열람 가능하고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가 2019년부터 성별 임금 공시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올해 아마 하반기일 겁니다. 공공기관부터 성별 임금 공시 제도를 할 예정입니다. 아마 이거를 하게 되면 그래도 이 임금 격차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유럽연합은 2022년 12월에 지침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럽연합도 이렇게 몇 국가들은 하지만 안 하는 국가들에 있어서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시제 지침을 만들어 놓으면 그 지침은 3년 이내에 각 국가에서 자기네 국내 법률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유럽연합은 3년 이내에 다 성별 임금 공시제도를 다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대표성입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이건 다 여가부예요. 뭐 부처의 이거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실국장, 그다음 과장 했을 때 여가부 정도만 이렇고 나머지는 다 밑바닥입니다. 근데 국가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48.2%나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밑에 있는 거고 고위 공무원은 2.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00대 기업 상장사 이사회, 자본시장법 165조 20에 의하면 이제 이사회에서 2조 원 이상 상장법인 이사회 전원이 특정성으로 되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이사회 중에 한 명이라도 여성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성인 게 남성이 한 명인 그런 이사회는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 법이 시행이 된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143개예요. 2조 원 이상 상장법인에서. 근데 127개가 겨우 한 명씩만 선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제일 꼴찌입니다. 10%이고 노르웨이가 2006년에 여성이사 할당제를 시행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예 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2, 3인일 때는 다 남성, 여성 이렇게 4, 5인 이상으로 구성될 때는 양성이 2인 이상, 그다음 6, 8일 때는 3인, 9인 이상 때 40%. 아주 구체적으로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르웨이가 이 법을 시행할 적에 이 법을 도입하려고 했을 때 노르웨이도 이게 과연 될까? 걱정했다는 거죠. 우리보다 굉장히 성평등한 국가인데 근데 해보니까 되더라. 그래서 이걸 해보니까 되고 헐 성평등하게 되더라 라는 게 나오니까 프랑스도 독일도 이 법을 다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그 나라의 성평등하게 하는 또 기업에서의 성평등 문화 조직 구성 이런 데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거에 대한 법이 지금 특정 성으로 뭐 구성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것이 아니라 적어도 30% 이상은 여성이, 그러니까 다른 성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경제활동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제활동인데 이 경제활동 보시면 다 M자이긴 해요. 근데 이거는 다른 나라인데 우리나라만 유독 M자인 거죠. 이거를 보시면 주요 국가별로 보시면 더 두드러지죠. 여기 핀란드 다 그냥 이렇게 뭐 결혼이라든가 육아라든가 그것이 뭐 여성의 고용 경제활동 참가율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뭐 영향을 조금 이제 미치기는 하겠죠. 근데 그냥 하던 대로 가고 그대로 간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뭐 별로 그렇게 커다랗게 연령에 따라서 아이를 키우고 뭐 이러는 것에 대해서 움직임이 별로 없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M자형으로 돼 있다. 그것은 경력 단절 여성이 그러니까 나타나는 거고 경력 단절이 됐다라는 거는 사실은 여기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전문직은 M자도 못 가죠. 그냥 L자로 끝나고 맙니다. 그런 것은 굉장히 커다란 인력 손실이고 국가 경쟁력을 다운시키는 겁니다. 점점 이제 저출생 문제가 커다란 문제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양상된 전문인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여성 인력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거는 정말 국가가 다시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 조치가 이제 이공계에도 있는 거죠. 이공계 적극 조치를 보면 여기 보시면 여학생 목표 비율하고 공공 연구기관의 여성 채용 목표제가 과학기술 분야의 적극적 조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적극적 조치가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그러니까는 할당제
거기라든가 여기 공공기관에 있어서 지역 인재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꽤 적극 조치가 있는데 요 부분 이공계 대학의 여학생 할당제, 그다음에 이건 공공연구기관에서의 과학기술인 채용 목표제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여성의 인지도입니다. 여성과 요게 남성이에요. 보시면 어떻습니까? 과학 분야가 제일 낮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게 제일 굉장히 그런데 여성이 더 몰라요. 과학 분야에서.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문제점이 인지도가 적극적 조치에 대해서 알면 이 필요성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적극 조치에 대한 거를 과학 분야에서는 좀 더 알리고 인지시키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데 이 지금 현재 적극적 조치라는 거가 우리가 쓰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이제 규정돼서 2006년부터 적극적 고용 조치라고 이제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돼 있는 건 그렇게 돼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적극적 고용 조치가 여기에 직종별, 직급별 남녀 노동자 수와 임금 현황을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성 고용률과 여성 관리자율 둘 중에 하나라도 이게 동종업계 평균치의 70% 미만인 기업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시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다시 평가받고 다시 3년 연속 기준에 미달하고 개선 노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미이행 사업장만 공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낮잖아요. 그런데 그거의 70% 미만인 기업도 바로 공개가 아니라 다시 시행계획서 내고 그 다음에 3년 연속입니다. 미달하고 개선 노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공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00개면 한 30개만 공개합니다. 굉장히 작은 기업만 그러니까 아주 작은 숫자만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70% 미만인 기업 요거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향 평준화입니다. 이게 적극 조치가 여성들을 더 많이 활용하고 고용하고 관리직에 올리고 이런 거보다 70% 미만 그것도 이런 많은 절차를 거치고 이후에 공개하는 기업 수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적극적 조치의 고용 조치 그러니까 적극적 고용 조치가 2006년부터 실행됐으나 별 볼 일 없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은 아마 500인 이상 민간 기업 그다음에 공기업 뭐 이런 데는 거의 다 적극 조치, 고용 조치를 이런 시행계획서를 내고 다 하게는 돼 있어요. 그렇지만 효과는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필요성 동의 정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조치에 대해서 더 알면 알수록 여기 보시면 인지도가 높을수록 필요성도 높게 나타났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학 그럼 기술 분야는 어떨까? 여기 보시면 다 아는 뭐 그래프일 겁니다. 자연 계열하고 공학 계열이 약간 차이가 있죠. 그래서 학사, 석사, 박사인데 자연 공학 계열 여학생 비율이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는 하고 있어요. 근데 퍼센티지상에서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자연 계열은 50대고 여기 공학 계열은 20대입니다. 그다음에 상위 과정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학사, 석박사로 갈수록 그 퍼센티지는 이제 줄어들고 있고 거기에서 이 격차, 여성과 남성의 격차도 굉장히 커다랗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학사 과정에서는 한 6.5%인데 석사 과정에서는 7.1%, 그다음 박사 과정에서는 10.6%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런 신규 채용 시 어떤 거가 나타날까라고 보시면 여기에 이공계 졸업자 여성 비율이 이공계 20년에 28.9%입니다. 그 다음에 정규직 채용 비율은 23%. 이렇게 해서 이 격차는 줄어들고는 있어요. 2021년부터 2020년을 보면 줄어들고는 있으나 워낙 이 숫자가 작죠. 28.9%에다가 23%니까. 그래서 신규 채용을 보면 이게 남성이에요. 20년을 보시면 71.9%고 여성은 28.1%. 그래서 이거가 2011년에 22.5%였는데 2010년 10년 동안에 한 5% 정도인 거죠. 그 정도밖에는 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점점 더 이공계 과학
분야의 인력은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근데 퍼센티지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 아까 학생들이 많이 학생들은 점점 지속적으로는 되고 있으나 어느 정도 50대 20%대 50%대에서 정체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과학 기술 연구 인력을 보면 20, 30대 연령에 분포돼 있어요. 여성은. 그러면 20, 30대 취업하고 그다음에 경력 단절 당해서 나가고. 그런데 남성은 65.9%가 30, 40대. 그래도 쭉 간다는 거죠. 남성이 한번 직장 해가지고 아이 키운다고 경력 단절 당하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없죠 거의. 네. 그런데 여성은 경력 단절을 여전히 당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성 근속 연수는 5년 미만이 56.3%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L자형이기 때문에 한 번 나오면 다시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부분인 거죠.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여성 재직 기관은 대학이 29%, 공공 연구기관이 24, 민간 연구기관이 16.3, 산업인력 그 부분도 굉장히 떨어지고 그래서 그쪽 부분에서의 여성들의 고용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육아휴직에 대한 거를 보시면 육아휴직에 이게 이제 남성들의 이제 그건데 여기 보시면 여성 경력 단절 시기가 보통 30, 40대예요. 우리 아까 M자 곡선 보셨는데 결혼 시기가 굉장히 늦춰졌어요. 여성이나 남성이나 30대 초반으로 남성은 아마 30대 중반 정도로 될 겁니다. 초혼하는 연령이 예전엔 다 20대 후반 정도가 됐었는데 그러면 경력 단절 시기 아이를 결혼하고 아이 때문에 경력 단절을 당하기 때문에 30, 40대입니다. 근데 30, 40대는 박사를 받고 나서 굉장히 경력을 쌓고 일을 많이 할 때입니다. 그때 딱 나와버리면 그 다음에 여성들이 자기 자리를 찾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연구 과제 책임자로 경력을 쌓는 이 중요한 시기에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육아휴직제도 도입은 100%예요. 법에 어느 기관이나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도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대학이 13.7%, 공공연구기관이 62.3%, 민간이 14.1%. 그래서 전체로는 16.3%밖에는 활용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남성들의 육아휴직률입니다. 올라갔다가 다시 또 떨어지기도 하고 이러는데 굉장히 작죠. 지금 21년도에 이공계 이쪽에서 보면 24.6%가 남성들이 이 육아휴직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대사님 여기 와 계시지만 스웨덴에서는 거기랑 이제 우리랑을 단순 비교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거기는 굉장히 노조가 발달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의 남성과 여성은 거의 반반이에요. 육아휴직 쓰는 게.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아이가 엄마 아빠를 구분하는 게 모유가 나오면 엄마인 줄 알고 모유가 안 나오면 아빠인 줄 알고 왜냐하면 자기를 케어하는 건 여성이나 아빠나 엄마나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성들을 어떻게 육아로 끌어들이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생활 균형이라든가 우리 법에 있어서 이런 거에 일생활 균형 내용 이런 거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우리 법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우리가 육아휴직 기간이 짧지 않습니다. 외국에 비해서. 급여는 좀 낮습니다. 육아휴직 동안에 그 급여 수당 받는 거는 낮긴 하나 기간은 짧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률을 활용하는 거는 낮습니다. 특히 남성들이 활용하는 율은 낮다. 그렇다면은 경력 단절을 안 당하기 위한 거는 여성들이 경력 단절을 안 당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여성과 남성들이 육아휴직으로 다 들어올 수 있어서 여성과 남성들이 하는 일이 거의 똑같게 육아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는 한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경력 단절은 계속 지속될 거고 경력 단절이 지속되는 한 사실은 아까 우리가 유리천장이라든가 성별임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면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걸 어떻게 바꿀 건지라는 부분이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연구과제 책임자 비율입니다.
여성 연구 과제 책임자 비율은 여기 보시면 11.9%고 지난 10년간 4.1% 증가했습니다. 그렇지만 10억 원 이상 대형 연구에는 여성 책임자 비율이 9.1%더 낮고, 사실은 연구 과제 책임자 비율이 11.9%밖에 안 된다는 건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굉장히 낮고, 이런 과제를 해야지만, 특히 뭐 10억 원 이상 이렇게 대형 과제를 하고 여기서의 연구를 하면서 성인지 시각으로 보고 그것이 결과로 나오고 그것이 정책화되고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바뀌어져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 40대 경력 단절을 당하다 보니까 과제 책임자가 되는 기회도 적고 그거를 경력을 쌓을 만한 기회도 남성보다 훨씬 떨어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다 이것 따로 이것 따로가 아니라 다 엮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사실은 몇 개를 더 통계를 가져왔었는데 아까 저기서 이거를 하다가 이게 이렇게 막 엮여져 버렸어요. 그래서 몇 개 거는 다 이렇게 지워버렸습니다. 할 방법이 없어서. 근데 아마 이 주요 부분들은 다 말씀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에 여성과학 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어요. 20년 됐습니다. 법은 꽤 오래전에 이미 제정이 된 겁니다. 근데 현실은 빨리빨리 바뀌지 않는 것뿐이다라는 거고, 과기인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도 4차하고 이제 제5차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법은 돼 있으나 현장과 법의 괴리가 굉장히 심하다. 특히 여성 부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약간 법과 현실의 괴리가 좀 있습니다. 사실은 뭐 법에서도 사문화된 법들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 과학기술 여성과 관련되는 고용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법은 잘 돼 있으나 현장은 그렇지 못한 거,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해결해 나갈 거냐라는 게 문제점이죠. 그래서 과기인 현황을 보시면 대학에서 여학생 비율이 올라가긴 했으나 정체되고 있는 거, 더 이상 이제 이렇게 팍팍 안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경제활동 참가율 에서는 성별 격차가 여전히 똑같습니다. 성별 격차 한 19%에서 20% 나는데 그 부분이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거의 똑같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여성들이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참가를 못 하겠다. 그러니까 교육 이코르 직업을 갖는 거랑 같이 매칭이 되니까 그거는 이해가 됐지만, 사실은 2007년인가 이후부터는 대학교를 진학하는 율이, 그러니까 여자 고등학생이 대학을 진학하는 율이 남자 고등학생이 대학을 진학하는 율을 뛰어넘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고등교육들이 지금까지 계속 여성들이 높아요, 남성들보다. 그런데도 경제활동 참가율은 이렇게 낮다라는 부분이 올라가지를 않는 거죠. 격차는 늘 19에서 20%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 다음에 보직 및 승진에 있어서의 차별도 여전하고, 그 다음에 육아휴직 제도 활용률 아까 보셨죠? 그 다음 남성 육아휴직이 저조하고, 연구 책임자 중 여성 비율이 낮고, 여성 과기인 양성 및 적고 활용이 필요하다. 이거를 정부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보면 저출생으로 인해 가지고 학사 이상 과학기술계 신구 인력 부족이 4.7만 명으로 부족하다 추론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공계에서 경력 단절 여성이 18.9만 명으로 나와요. 거기에 77%가 공학 계열입니다. 아까 보시면 자연계열과 공학 계열이 차이가 나잖아요. 특히 경력 단절을 당하는 게 공학 계열이 셉니다. 이 자연계열보다. 그래서 이 양성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거, 그 다음에 여성들이 졸업하고 취업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지원을 해서 계속 자기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하는가라는 부분들에 중점을 둬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금 이 과기법 지원 대상이 국공립대학과 연구소 인력의 중점으로 되어 있어서 인력 활용의 문제점, 그러니까 산업기술 인력을 여성들을 어떻게 키워내느냐, 여기에 다시 우리가 더 중점을 둬야 될 부분도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그러니까 경력 단절을 당하면 이미 또 다시 재직하기 어려우니까 단절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 그러니까 경력 단절을 안 당하도록 하는 이런 지원책이 굉장히 많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과기법을 보면
적극적 조치는 규정되어 있으나 목표 미달성 시 제재 규정은 없어요. 이거는 뭐 이 과기법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극적 고용 조치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아까 뭐 저희가 2006년부터 시행했는데 별 커다란 효과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 12조에 여성과학 기술인 담당관이 지정돼 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의 보고 체계가 부재하고 전담 업무 추진 및 효율성이 부진하다. 그래서 이 여성과학 기술인 담당관을 어떻게 더 활용할 거냐라는 부분들도 또한 과제인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일생활 균형 조직 문화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이 과기법상에.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따로 법을 규정한 따로 조항으로 뽑아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거기에 이제 이 육성 재단에 대한 거에 대한 내용이 이거는 아마 발의는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개정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예 법으로 규정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양성 프로그램 내실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양적 확대. 지금은 뭐 아까 대학생들에 대한 여학생 할당제 뭐 이런 거를 해서 올라가긴 했으나 그거에 정말 활용한 내실화가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지금 아까 경력단절 여성들을 경력단절 안 당하게 하는 거라는 것도 필요하지만 퇴직한 여성들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는 부분도 또 이제 눈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퇴직 여성 과기인을 위한 프로그램도 필요하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개선 과제로 들어가면 빨리 끝내야 되겠군요. 유리천장 깨기입니다. 유리천장 깨기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유리천장이라는 게 과연 깨고 올라간 사람도 있죠. 깨고 올라간 사람도 있으나 이거는 특정 계급의 몇몇 여성들이에요. 그러면 이 몇몇 여성들이 유리천장이 그 금은 같다 하더라도 이게 전체로 깨질 수 있느냐라는 거 한번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고위직에 올라가고 저 위에 올라간 유리천장을 깨고 좀 올라간 사람들이 정말로 여성의 노동들을 다 틀을 바꿀 수 있는데 관심을 가질까? 라는 거죠. 내가 똑똑해서 올라갔는데 라고 생각하고 전체는 안 본다는 거죠. 그러면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 리더는 개인의 힘으로 이렇게 올라갔고 그 여기서 노동 분할을 위해서 정말 노동의 틀 지금 현재 이거를 바꾸려고 하는 노동에서 성차별 이런 걸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정말 얼마나 있을까?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변혁하는데 별 큰다란 관심이 없다는 거죠. 세릴 샌드버가 리닌에서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리닌에서도 여성이 변화돼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자에게는 야망이 필요하다. 이거 뭐 다 읽으셨을 텐데 여성에게는 야망이 없습니까? 있었어요. 근데 못 올라가는 거지. 다 막히는 거지요. 근데 다 여성에게 뭔가 책임이 전가돼서 여성이 해야 되고 너네가 뭘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법과 제도와 이런 거를 바꿔나가야지 그렇지만 안 된다라는 부분인 거고 이러한 젠더에 대한 부정의는 우선은 뭐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그러니까 여성의 어떤 노동을 멸시하는 문화, 노동평가 문화 뭐 이런 것들이 다 아우러져서 경제 수준이 낮아진 거. 아까 제가 정치적 아까 대표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면 시스템을 바꾸려면 법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법을 만들려면 국회에 여성들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국회에 있는 여성 국회의원들이 다 뭐 성의적 시각으로 여성의 목소리를 낼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정한 숫자는 머릿수는 있어야 돼요. 그게 30%입니다. 최저가. 또 그렇게 저희가 정당법을 계속 바꿔가면서 한 게 이게 가장 19%인데 이 19% 이게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높을수록 사실은 여성 관련 입법이 많이 나왔어요. 그거는 좀 통계적으로도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여 동등, 과기인 이공계의 여성의 참여 동등, 보직에 있어서도 여성의 참여 동등, 이런 참여 동등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기본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낸시 프레이저의 이 이론을 보면 우리가 이제 긍정적 개선책이라는데 이거는 근본적인 틀은 안 바꿔요. 근데 이 근본적 틀을 안 바꿔서는 안 된다. 변혁적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서는. 그러면 지금의 노동에 대한 이 시스템을 바꿔야지 여성이 어쩌고 저쩌고 몇 명이 가고 이런 거는 중요한 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동에 있어서 성차별이라든가 대표 모든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동등하게 가져가야 된다라든가 그다음 보직에 있어서도 어떤 동등함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사회 변형으로 나아가기 위한 유리천장 깨트리기의 어떤 복지 모델은 뭘까라고 했을 때 이건 프레이저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보편적 생계 부양자 모델이에요. 이거는 생계 부양자가 여성과 남성이 다 되는 거니까 그러면 아이는 누가 키우느냐? 공적 타가 서비스가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늘 여성과 남성의 여성과 남성의 역할 분담은 지속된다는 거예요. 여성이 더 육아인데 다만 육아 부분을 그냥 타가 서비스가 한다. 이 틀은 안 바뀌는 거예요. 동등한 돌봄 제공자 모델도 있습니다. 이건 유연근무 임시직 여성들에게 상근직과 똑같은 비율 수당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로서 육아, 돌봄은 여성의 몫으로 그대로 남아 있어서 낸시 프레이저가 저기 주장하듯이 보편적 돌봄 제공자 모델입니다. 이거는 보편적 생계 부양자 모델은 여성이 남성의 모델을 따라가는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남성이 여성 돌봄 제공자 생활 패턴을 따라서 유도하는 겁니다. 따라가도록. 그러니까 가사육아에 남성들이 확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복지 모델로 낸시 프레이저가 주장한 건데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회 변혁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보시면 아까 생애 주기별에 따른 과기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경력을 형성할 때 그러니까 대학에서 지원할 거 그다음에 취업 신입 사원으로 들어갔을 때 그다음에 경력 성숙기 그다음에 더 이제 완성기 뭐 이런 식으로 생애 주기별로 지원이 필요하고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시혜적 여성은 뭐 시혜적으로 할당제 이거에서는 탈피하고 정말로 여성의 인구가 50대 50이니까 우리는 반드시 50을 동등한 수준을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주장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낮으니까 뭐 시혜적 주체가 아니라 그래서 혁신 주체로서 다양성, 포용성을 함유하는 이런 걸로 변화돼야 되고 그다음에 공공과 민간의 통합적 정책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된다. 그다음에 단절한 여성들을 복귀하는 프로그램 지원 이거가 아니라 단절을 예방하는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기법을 개정할 내용은 1조의 경력단절 예방 및 일생활 균형에 대한 내용도 규정하고 그다음에 기본계획도 일생활 균형에 안 들어가 있어요. 기본계획에 4조의 일생활 균형에 대한 조직 문화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법에 규정한 거와 아닌 거는 또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성 과기인 담당과 활동 결과 보고 체계를 마련하고 저기 과기부의 양성평등 정책 책임관을 지정하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가부가 하는 게 양성평등 책임관이 있습니다. 담당관이 그거는 8개 부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성 과기부에서도 정말 여성 인력들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밑에 이 기관에 있으니 여성 과기인 담당관이 있으니 이들을 여기 과기부의 양성평등 정책 책임관이 이들에게 뭔가 줄 수 있고 보다 성평등한 조직 문화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도 한번 제안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공립대학과 연구소 아니라 민간기업까지도 하는 거. 그 다음에 일생활 균형 조직 문화에 대한 조항을 따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저보다 다 아시니까 대충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경력 형성기, 그 다음에 경력 성장기에 어떤 역할이 필요한지. 여기 형성기에는 대학에, 미국에 있는 대학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도입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자연계뿐만 아니라 이 공학 분야의 여학생 지원 프로그램은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대학원생에 대한 프로그램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경력 성숙기, 완성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보시면 이제는 또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더 돌아봐야 된다. 은퇴 여가기인의 재취업. 그 다음에 이 승진 등을 위한 소수그룹 멘토링이 강화돼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어떤 유리천장으로 깨기 했을 적에 이 위에 올라가는 고위직을 어떻게 올라갈 거냐라는 거에 서로 정보를 제공하는 멘토, 멘티 이런 것도 필요하다라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부처 간 협의체가 구성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과기인의 네트워크 오늘도 뭐 여기 네트워킹 이건데요. 여기 보시면 고위직 승진 영봉 체계를 노하우 공유 그래서 소수 핵심 그룹 네트워크 강화가 더 필요하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라고는 했으나 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또한 숫자가 많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시스템을 바꾸고 그런 부분들이 힘을 얻을 테니까 그러려면은
이 부분에 미국 기업인 네트워킹 플랫폼이 치프가 있습니다. 여기는 10명씩 소그룹으로 어떤 그 네트워킹을 하는 거예요. 근데 회원이 6만여 명이래요. 그래서 미국에서 너무 잘 돼서 이게 영국으로 수출까지 갔대요. 그러니까 영국도 이런.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밑에 멘토 멘티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고위직으로 올라갈 때 그 멘토 멘티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 멘토링 실시를 할 때 여성단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지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께서 현실을 일깨워주는 통계 그리고 법제 현황에 대해서 유리천장 깨기를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될지 방향성을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중간중간 터지는 사진이 저거 꼭 찍어가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여기 계신 우리 리더분들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큰 발전, 저희 사회가 바뀔 수 있길 바라보겠습니다. Our next speaker is Mr. Daniel Volven. He is Swedish ambassador to Korea. He is a career diplomat. He got his Bachelor of Arts in Columbia and Master in Political Science from University of Lund in Sweden. And then he started his Swedish diplomatic training in 2002. He has nearly 20 years of experience and most recently served as head of the Office for Foreign Affairs and the Security Policy Council at the Swedish Prime Minister's office. And he has occupied several different positions both in Stockholm and abroad, including the Swedish Foreign Ministry's United Nations and Africa departments, as well as the Swedish embassies in Kinshasa, Paris, and New Delhi. He's now please welcome Mr. Daniel Wolven. And he will be talking about gender equality in Sweden and higher education in STEM. We actually have a delegation from Sweden. Could you please stand up and introduce yourself briefly? Thank you very much for letting me come to this network event. I'm a professor of physical oceanography at the University of Gothenburg, and I have a lot of collaboration with Korean scientists. We are invited to go on your icebreaker, Aran. So I'm here this week in connection with the visit to the Aran and preparing for taking our submarine on Aran this winter, actually. And I get sort of a translation, and we will have a more in-depth discussion later on. But I have noticed there's it's a bit problematic with gender equality in my field, at least. There are no women at all on PI level. I have never met a female PI in my field here in Korea. So I hope it will change. I will put down my foot a little bit more, I think, in the future. We'll push to change it. Yeah. Thank Yeah. you. All right. Okay, the floor is yours. Thank you.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니엘 볼벤 주한 스웨덴 대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I'm very honored to speak to you today. I'm also quite daunted given the collected expertise that we have in this room, including some of my own compatriots. So if I say something that you disagree with, please raise your hand, and I will try to correct myself. I will speak a little bit about Sweden, about our journey, our history of championing gender equality, and about some of the challenges that remain, not least in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edicine. But before doing so, I would like to warmly thank the previous speaker, Chang Myong-sun, for your enlightening speech. I recognize many of the things that you talked about are things that we
have talked about in the past and that I think we talk about also today. I would like to thank Oh Myung-suk, president of KOFST, and of course Professor Subi Moon of KAIST for inviting me today. So let me start by saying a few general things about Sweden and Korea. There's a vast geographical distance between our countries, but I think we also share many similarities. Both countries have gone from being poor rural societies to becoming fully knowledge-based economies. Korea and Sweden are now two of the most innovative nations in the world. We're heavily dependent on international free trade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We've come from, our histories look very different, but for some reason we've arrived at a point where I can see many Swedish traits in Korea and perhaps certain Korean traits in Sweden as well. So I want to start talking about a few factors that I believe have contributed to making Sweden a prosperous and equal society. But before I begin, let me say that I'm not really here to sell the Swedish model or saying that South Korea should replicate everything that Sweden has done, and if you only did that, things would be well in South Korea. In fact, one thing that I really admire about this country is your curiosity for the rest of the world. I see that often here, that South Koreans come to Sweden and say, look, you have solved this particular problem in Sweden. Is there anything we can learn from you? I think that's something that's contributed to the success of this country, your openness to the world and your curiosity. I wish that Swedes could be as curious as you are. So I think there's a lot to learn. There's a lot that we can learn from each other. And if you know, the former U.S. President Bill Clinton often said that there is no problem in the United States that has not been solved somewhere in the United States. And I feel the same when it comes to Sweden and South Korea. There's probably no social problem that hasn't been solved either in South Korea or in Sweden. So just by saying that, I will try and talk a little bit about Sweden. Maybe you will get some inspiration, but I think we have as much to be inspired from when it comes to South Korea. And also, maybe a banal point, but I think that each society really has to choose its own path based on its history, experience, and circumstances. And I also want to be clear, I mean, Sweden is not a paradise where everything is working great. We're a progressive, successful country, but we still have challenges that remain. And I think on the gender equality, we've done lots of progress. There's still a very, very vigorous debate on gender equality in Sweden that has changed a little bit recently. It's got a new twist, and I will come to that later. And the twist is how to deal with the fact that the girls today, I think, are outperforming, in some cases, vastly outperforming boys in school. So this is a constant discussion that we need to have. But let me start with some historical facts that might not be so well known. Sweden used to be one of the poorest countries in Europe. During the late 19th century and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about 1/4 of the Swedish population left Sweden. My grandfather's brothers all emigrated from Sweden at the time. Most of them went to the United States. Many of those who left did it because of poverty. Some succeeded, of course, they became rich, but many struggled and some returned. So this is one of my first questions that I wanted to answer. How did Sweden go from one of the poorest countries in Europe to one of the most prosperous, sustainable, and inclusive societies, not only in Europe, but in the world? And I think there were several factors. Some probably came down to sheer luck, but many had to do certainly with determined policy choices.
And one of those policy choices were the social forces that determinedly worked towards a more inclusive, innovative, and equal society. I don't have enough time here to describe Sweden's economic history or development, but I will try and give a brief overview of a general description of our journey towards increased gender equality during the 20th century. And secondly, I wanted to focus a little bit on women in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edicine. And I will outline some of the reforms that my government is pursuing, and then I will put some questions also about the discussion of what remains to be done in Sweden. Sweden is known for being an individualistic country, and I think in that sense it's quite different from the Confucian tradition that is quite strong in this part of the world. The key concept in our system has been to maximize individual autonomy. Women should not be economically dependent on men. Children should not be economically dependent on their parents, and vice versa. When they get older parents should not be dependent on their children. This doesn't mean that we don't like large, happy families, but it means that the starting point of our society is the individual. And the purpose of this individualistic approach has really been to empower the individual society, the individual citizen, and kind of lessen the person's dependence on everything around him or her, lessen the dependence on the family, lessen the dependence on charity and on civil society. And together with this focus on the individual also comes a strong feeling of egalitarianism. I think that's something we share with Korea, justice and fairness and so on and so forth. We still have quite a firm belief in Sweden in the need to redistribute income in order to avoid large gaps between rich and poor. For us, this is done through a progressive taxation system. Same when it comes to healthcare, it must be given as needed, not by the ability to pay for it. Children's schooling should not be governed by the background of their parents, but by their ambitions for the future. Your ability to study, develop, and succeed in life should be guided by your ideas, and potential, not by the amount of money in your wallet, and so on and so forth. This has been a very strong tenet of thought, I think, in Sweden over several decades. Now, we are also known correctly as a gender-equal society. And my previous speaker showed this slide from The Economist on the glass ceiling index, where we perform incredibly well. We score highly on all these types of measurements. And I think this also shows how gender equality is a goal, has been a goal for a long time in my country in and of itself. But there are many reasons for that. There are moral reasons, there are reasons of justice, but there's also a reason of simple economics. We have realized that in order to grow and to maintain our welfare model, we need to use the capacities of both men and women. So this past week, I spent together with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Swedish Armed Forces, who was here. And one thing that he talked about, both publicly and also with his counterpart, was conscription. We brought back conscription now to Sweden. The numbers aren't huge. I mean, it's about 5-6%, I think, of a cohort that's being conscripted. But also conscription today in Sweden is gender neutral. And he described it, I think, in a really good way. He just said, you know, I want the best soldiers. I want the best people to join the army. And in order to have the best people, I have to recruit both men and women. So for us, it's really a question that we need to use everyone's capacities and everyone's talents.
And in 2018, we saw some numbers here. Sweden had the highest ratio of both working men and women in the European Union, with 80% of women in working age having a formal job. So how have we gotten here? I wanted to mention a few crucial reforms that I think have been important. In 1971, the separate income tax assessment for wife and husband replaced joint family taxation, so individuals are taxed as individuals. This created incentives for married women to participate in the labor market to a greater extent. In 1974, this was followed by a gender-neutral parental leave system that entitled parents to share the duty of taking care of their children. So when a woman gives birth to a child, the family has the right to 16 months paid leave with 85% of their normal salary. And out of these 16 months, 3 months can only be used by the father. So we actually have legal requirements and strong incentives for both the father and the mother to share parental leave. I think that South Korea has gender-neutral parental leave, but the way it is taken by women rather than by men. There's one notable exception. My driver came to me several months ago, and he says, "I want to take parental leave." And I said, "That's great. You work at the Swedish Embassy. Of course you should take parental leave." I had thought in the back of my mind that he's probably going to ask for 2 weeks or 3 weeks. He took a year of parental leave, which the system here allows. But I think the workplace also has to allow it. The workplace has to have a permissive attitude, both for women and men, to spend time with their children. Let me say one thing also about childcare. One key aspect for increasing gender equality has been the introduction of a maximum fee for childcare. So we've tried to build a system where Swedish families feel that they trust that both parents will be able to continue working after having children, and that they will be able to provide good quality health care and education for their children. This is probably one reason why we still have one of the highest birth rates in Europe. We have about 1.7 children per woman. This was in 2021. I think here it's around 0.6, 0.7. But with immigration, when you look at the numbers, we have a growing population, not a shrinking one. Let me then turn to some challenges that remain, not least in education and STEM professions. So while many Swedish women work, they generally have lower pay, more sick days, lower capital income, and a lower rate of employment than men. Many professions are also stereotyped still in Sweden according to gender. The fact that women and men select into different professions and educational programs may not be a problem in itself, but it's certainly a problem if stereotypes and other obstacles prevent people from choosing what they want or what they would be good at. And of course, such stereotypes or obstacles may lead to differences in lifetime income or differences in pension. I wanted to give you some numbers. I will say them slowly. So in 2021, 62% of all students enrolled in higher education in Sweden were women. But the variation across disciplines is quite significant in my country. 63% of engineering students were men. 74% of medical students were women. 65% of students in law, social sciences, and the arts were women. So there's quite a difference. Now, if I were an academic, I would ask, is this self-selection or is it bias? I'm not going to answer that question because I'm here as a representative, but it's an interesting question that's being discussed today in Sweden. And these differences in what people choose to study also produce segregated outcomes in the labor market.
In Sweden, there are only 4 out of 30 of the most common professions that have an equal distribution in terms of gender. So there are 2 issues here, I think. One, for us, that there are not enough women, still not enough women, in well-paid engineering professions. There's also another issue that I alluded to in the beginning, which is that we have too many men today that fail to go through higher education. Our Minister for Gender Equality, or the minister responsible for those questions, actually recently gave a task to other government agencies to propose a set of measures that would decrease stereotypes and other obstacles that entrench these gender-segregated higher education choices. I will tell you another statistic, which I think is interesting. While women represented 62% of all students enrolled in higher education, only 47% of all PhD degrees awarded in Sweden in 2021 went to women. This could partly be explained by our strong tradition for engineering, which is a male-dominated discipline, and therefore more available funding for PhD programs in the engineering sciences. But my sense is that there's also gender inequality, and that's at play there. There's probably a bias that leads to this. So what then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of success? And I think I wanted to mention one in higher education, and many of you have touched on this earlier, which is the importance of mentors and role models. This was highlighted in a recent report from the Swedish Research Council. Women today seem to have less access to mentors in Sweden. And because of that, they seem to select into PhD programs that are a little bit less research intensive, resulting in a lower share of graduate degrees being awarded to women. So let me close with that thought and that fact, and also by saying how encouraged I am to see your work, because you are mentors and role models for women here in Korea, and certainly also for men, I would believe. So achieving gender equality, I think our experience, it takes time. It requires determination. It requires changes in policy, changes in law. I think ultimately it requires a large change in mindset. It's not something that's achieved easily. But I think that with role models and in a room full of role models like you, I think that I'm still optimistic both when it comes to my own country, but frankly also when it comes to Korea. I think this country has a tremendous ability to change and transform. And I see no reason why that couldn't happen also within the field of gender equality, with your determination and your help. So with that, I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and thanks again for inviting me.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Ambassador Volvin, for a thought-provoking speech. Shocked to know that Sweden had the equal maternity-paternity leave law in 1974. That was like 50 years ago. We both came out of the World War II very poor, 2 countries, but then became economically prosperous, both countries. But in terms of gender equality, at both ends of the spectrum will be. One quick question, I was not sure whether I understood you correctly, but conscription, it's both equal women and men? So today, conscription is gender neutral in the sense that we brought back conscription in Sweden. 징병을 All girls have to register to the army to be possessed. Yeah,
양성 징병제라고 합니다. 오케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 67 저희 이제 강연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서로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하는 동안에 두 분 연사님들께서는 연단으로 올라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가 준비되는 동안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 질의응답 시간은 특별하게 장수경 한결의 젠더 데스크 및 젠더 팀장님을 좌장으로 모시고 진행해 보자가 합니다.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 2018년 미투 운동을 거치며 페미니즘은 일대 변혁을 겪었습니다. 청년 세대 여성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페미니즘 리부트가 촉발돼 여성 인권과 젠더 이슈가 어느 때보다 주목받기 시작했고 그만큼 반발 심리도 강해지며 젠더 갈등이 중요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국내 언론사들이 젠더 이슈에 주목하고 전담 인력이나 조직을 만들기 시작한 것도 횟수로 5년째인데요. 2019년 5월 가장 먼저 한결의 젠더 데스크직을 만들고 이어 2019년 10월엔 젠더 전담 버티컬 매체인 슬랩을 런칭하고 젠더 이슈만 전담하는 젠더팀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제기된 요구를 리더십이 공감하고 수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민하게 움직인 한결의 젠더 데스크의 좌장님을 모시게 되어 기대가 큽니다. 큰 박수로 우리 장수경. 자, 이제 질의응답을 우리 장수경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장수경 기자입니다. 한겨레에서 젠더 팀장 겸 젠더 데스크를 맡고 있고요. 젠더 팀장이랑 젠더 데스크가 뭐가 다르냐, 뭐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젠더 팀은 젠더 관련한 기사를 생산하는 팀이고요. 젠더 데스크는 한겨레에서 생산되는 기사들 중에 젠더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 기사는 없는지 살펴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누리호가 발사됐잖아요. 사실 이제 여기 오면서 우주산업에서 여성 인력들은 얼마나 되는가 좀 찾아봤더니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인력이 17.8%인가 13.8%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항공우주연구원에서 근무하는 책임급 여성 인력들이 2.7%에 불과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특정 성별이 절대 다수로 굳어진 사회 문화를 좀 바꾸려면 최소 30%는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자리가 그런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제67회 리더스 포럼 전에 회원분들께 미리 질문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유리천장에 대한 관심도가 꽤 높으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시간이 짧아서 다 질문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질문들 중에서 몇 가지 오늘 강연한 분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 과학기술 인력의 현주소와 개선 방안에 대해서 강연해 주셨던 장명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님께 질문을 하나 먼저 드릴게요. 원장님 강연 중에 보시면 여성 정규직 과학기술 연구개발 인력이 2030에 이제 몰려 있고 남성은 3040에 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 문제를 그럼 해소하려면 어떤 부분에서 가장 좀 노력이 필요할지 좀 보시는 지점이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선은 이제 취업하는 데 있어서도 여성에 대한 차별 이런 부분이 해소돼야 되겠지만 취업하고 나서도 여성들이 임신하고 출산하고 했을 적에의 어떤 지원책, 그러니까 경력 단절을 예방할 수 있는 지원책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지원책이 우리가 이전까지는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예방책하고는 경력 단절 지원에 관한 기본법 했으나 이번에 아마 작년에 바뀌면서 예방에 대한 거가 더 많이 이제 거기다 중점을 두는 걸로 법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전에는 단절 여성들을 어떻게 이제 복귀시키느냐? 근데 그것도 충분하지 않았죠. 사실은 프로그램에 기업마다 돌린다 그러나 그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였고 단절을 당하면 이미 전문직으로서는 굉장히 빨리 변하기 때문에 특히 과학
분야는 굉장히 빨리 변합니다. 모든 게. 그래서 다시 노동시장이 재진입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단절 예방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 정부, 부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리천장을 깬 이제 여성들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오면 그 대부분의 반응들이 거봐 유리천장이 어딨어 내지는 구조적 성차별이 어딨어 뭐 이런 반응들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 유리천장을 깨는 게 여성 개인의 능력이 있다 뭐 이렇게 환원되는 우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적은 뭐 해주실 말씀이 계실까요? 그러니까 유리천장을 깨는 거가 일부 여성들이 깨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금이 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일부 여성에 속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부 고위직에 올라간 여성들도 이거는 나의 능력으로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나의 능력이 아니라 이 유리천장은 깨져야만 되는 부분인 거고 그거를 깨서 지금 우리가 차별을 받고 있는 거지 그것이 여성의 능력이 약하거나 뭐 이래가지고는 지금 고위직에 못 올라가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거는 전체적인 우리 사회의 시스템, 그러니까 법, 제도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법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에 여성들이 많이 참여해야 되고 그다음에 고위직에 올라가신 여성분들도 이런 거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조직 문화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 기업에 있어서의 어떤 승진이나 보직이나 이런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거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지만 된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리천장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미 뭐 고위직에 올라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유리천장은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거의 아까 공무원에서도 보셨고 과기인들의 현황에서도 보셨고 굉장히 보직이나 승진에 있어서 여성들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거는 지금 전체적인 시스템에서 여성이 차별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변혁적인 어떤 정책도 써야 되고 우리의 사고도 그렇게 가져가야지만 되지 이것이 그냥 몇 명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유리 절벽도 있잖아요. 유리천장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거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서 정책뿐만 아니라 사회 조직 전반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유리천장을 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라고 좀 보실까요? 그거는 거의 동일한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유리천장을 깨기 위한 것이 여성들이 깨야 된다. 여성들의 능력으로 깨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미 법과 제도가 여성들에게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고 문화가 그렇게 문화가 여성들에게 불리하게 그러니까 조직 문화 법제도뿐만 아니라 조직 문화도 양성 성평등하게 바뀌어 나가야 되는 그래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돼야 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다음 질문은 다니엘 볼벤 대사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유리천장 지수가 스웨덴의 경우에는 2위로 나타났는데 그러면 스웨덴에서는 유리천장 지수를 낮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셨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부분이 계실까요? Does this work? Yeah. Thank you for the question. I think I mentioned some of them. We've also had in Sweden a discussion on quotas on boards and so on and so forth. We have not gone in that direction in Sweden. I know there are other European countries that have, but when I see the glass ceiling and the discussion that we're having here now, I like to think of that in a larger context of gender equality, and a little bit like I mentioned in my speech, that I think that these are policies and
efforts that have been ongoing for decades, essentially, that have made Sweden more gender equal in many areas. And I think the result of that you can see in these numbers. You can see it in when it comes to promotion of women. You can see it when it comes to salary levels, although women still earn less than men for doing the same job, which is something that we need to change. So I would really emphasize the holistic approach and the changes over time in society, rather than pointing to any quick fixes or individual policy initiatives that have really made a difference. I think it's all of this at the same time. 뭐가 문제였고 어떤 점이 이 유리 천장 관련해서 솔루션으로서 단기간에 이렇게 딱 이렇게 솔루션이 있었다기보다는 수십 년간에 걸쳐서 지속된 정책적인 노력이 있었고, 이거는 많은 분야에 있었던 노력이 다 합쳐진 결과고, 수평적인 관점에서 크게 이제 봐야 될 수십 년간의 왜냐면 이게 우리 대사님께서 강연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게 아니고, 인식의 변화든 정책적 노력이든 이거는 한 분야에서 어느 부처가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범전국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수십 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노력해온 결과라고 보는 것이, 그래서 지금 원하시는 대로 정말 어떤 게 묘약인지 어떤 지름길을 제시를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최근에 한국에서 가장 큰 사회 문제라고 떠오른 저출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보니까 노르웨이가 2020년 기준으로 합계 출산율이 1.48명, 그리고 스웨덴은 1.66명으로 나타났더라고요. 저희는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8명이거든요. 네, 유리천장 지수는 노르웨이가 4위고 스웨덴은 2위입니다. 그래서 여성 리더십과 출생률에 좀 관계가 있다고 보시는지, 네,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네네. 여성 리더십과 출생률이 관계가 있는지, 네. So those figures, when it comes to your birth rate in those respective countries, do you think that there is a correlation between female leadership and the birth rate? I mean, there's definitely some correlation between gender equality, female leadership, and birth rates. Exactly what that correlation is. I mean, I'm in a room full of scientists here, so I'm not going to make any exact predictions. There's an interesting fact in Europe. Some of you might be aware of this. It used to be that Southern Europe, Catholic, right, had lots of people in Southern Europe had lots of babies. Spain, Italy, so on and so forth. Northern Europe, a little bit less so. That has totally flipped. When you look at demography right now in Europe, you see that countries like Norway, Sweden, Denmark, so on and so forth, have more babies. And we like to think that the welfare state, child care, gender equality, women's possibilities to be in the labor market absolutely has something to do with that. But is it the only thing? Probably not. And the reason why is that we've seen a slight decline in population, in birth rates recently, and that probably has to do with the economy. When things are going well, people like to have more babies. When they're not going so well in the economy, the birth rate tends to sink a little bit. 당연히 관계가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하셨던 여성 리더십, 출생률, 그다음에 양성 평등은 서로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는다. 여기 이 방 안에 계신 모든 우리 과학자분들 앞에서 정확한 전망이나 예측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좀 말씀드릴 사례가 있겠습니다. 남유럽, 특히 이제 카톨릭의 문화를 갖고 있는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은 아무래도 이제 아이를 많이 낳는 문화고 출생률이 높죠. 그런데 그게 이제 최근에 들어서 보면은 통계를 보면은 확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 이 북유럽 국가들은 출생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거는 당연히 어떤 복지 시스템,
이제 육아 시스템, 양성 평등, 그다음에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 이런 것들이 바꾸어 놓은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들어서 약간 이 스웨덴을 비롯해서 조금 이제 출생률이 다시 낮아지는 경향이 보이는 것은 그거는 경제가 약간 좀 이렇게 침체되었던 그런 경제적인 이유이지 그 다른 어떤 여성적인 젠더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장 원장님께 또 추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딸을 둔 엄마로서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요?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 아마 이제 추측컨대 이런 구조적인 성차별이 있는 사회 문화 환경에서 이제 시대를 앞서산 여성 선배로서 여성 후배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시는 것 같아요. 혹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제가 딸이 없어서 시어머니 죄송합니다만 제가 결혼을 못했습니다.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알간다. 근데 사실은 모르겠어요. 뭐 딸이 태어났을 때 사실 뭐 우리 사회가 굉장히 안전하지도 않은 부분도 있고 또 성차별도 받고 뭐 이래가지고는 힘들다라고는 하나 아버지들은 사실 남성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선 딸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딸이 생기면 아버지들이 변한대요. 그러니까 뭐 아내가 저기 가서 우리 과장님이 어쩌고 저쩌고 뭐 나를 성차별했다든가 성희롱했다. 그래도 뭐 남편들은 안 변한다는 거죠. 근데 딸이어서 아빠 뭐 과장님이 어쩌고 저쩌고 했다라고 하면 그래? 그리고 자기도 변화가 되고 사회에 보는 시각도 변화가 되고 한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딸이든 아들이든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보다 더 안전해 되어야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저는 딸이든 아들이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가 키워보지 않아서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그렇겠습니다만 원하는 대로 키워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뭐 딸에게 어떤 뭐 제가 엄마라고 한다면 안전하지 않으니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의는 좀 주겠으나 그거보다는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 사회를 보다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느냐, 안전하게 만들고 딸이나 아들이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를 만들 수 있는 게 우리들의 지금 책임이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일 아닌가?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래야지 좀 더 밝은 미래. 그 다음에 이제 출생률 아까 출생률 나왔습니다만 출생률이 높이기 위해서는 정말 성평등이 밑에 깔려야 되거든요.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 성평등 이런 거를 우리 사회가 더 관심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답을 못 드려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질문도 들어왔는데요. 나 자신의 유리천장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건 추정컨대 저희 이제 언론사에서도 보면 기사를 발제할 때 남성 기자들은 이거는 메인으로 가야 된다, 아니면 뭐 톱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자기 주장이 강한데 여성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메인으로 갈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들도 좀 종종 있거든요.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아마 그것도 우리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거가 유리천장이라고 했을 때 어떤 자기 의견 뭐 그런 거잖아요. 자기 의견을 제대로 발휘하느냐 아니면 주장을 떳떳이 하느냐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렇게 교육받고 우리 사회가 그러기 때문에 자기 의견을 여성들이 내비치거나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 약간 주저하고 제대로 못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조직 문화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그렇게 받아왔고 우리 사회가 그러고 또 그렇게 주장을 했을 때 어떤 성차별 피해 뭐 이런 것들을 당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럴수록 더 많이 주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양성평등 교육기관에서 제가 지금 계속 생각하는 게 교육 가지고는 부족하다. 우리가 그래서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를 하기 위해서는 조직 문화를 바꿔야 됐다. 여태 이제 교육을 했다면 이건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교육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조직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고 본인 스스로도 우리가 지금 약간
피해를 받고 손해를 본다라고 해서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 한 이거는 남성들이 우리 여성들의 어떤 지위를 위한 거를 해주진 않아요. 절대로. 입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성들이 보다 더 많이 얘기를 하고 자기 주장을 하고 이거를 유리천장을 깨지기 위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대가 필요하다. 아까 그래서 제가 멘토가 필요하고 아까 미국에 있는 치프를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해서 여성들이 연대하고 같이 행동하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그 조직 안에서도 같이 연대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직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질문이 아주 뒤에 산적해 있지만 추가 질문 못 드릴 것 같고요. 이런 뭐 플로어에도 질문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마무리 발언을 좀 정리하는 발언을 해주실까요? 네, 다 하셨어요. No, but I just want to say one thing about gender equality, and I think we've come to that realization. It's not a zero-sum game. It's not like, you know, because women get it better, men get it worse. I think that I've been lucky to grow up in a reasonably gender equal society, and I think as a man, I've had more opportunities and more freedoms because of the gender equality. You're not locked into to certain biases and stereotypes, and I think that's an important thing to think of. You know, it's both sexes, both men and women, stand to benefit from this. 중요한 거는 이 양성평등의 문제가 전혀 제로섬의 문제, 어느 하나가 이기면 어느 하나가 지는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양성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중요한 이제 가치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사님께서는 어떤 행운인 것이 이런 어떤 양성평등적인 사회에서 태어나 이제 자랐던 그것은 굉장히 그래서 어떤 편견이나 고정관념으로부터는 조금 자유로울 수 있었던 이점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한국 사회도 그걸 이루게 된다면 그것은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 사회 전체 모두를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네, 제가 지금 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실질적인 양성 성평등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이 같이 가야 되고 같이 변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이제 양성평등 교육기관에서도 생각하는 진흥원에서 생각하는 거가 남성들에 대한 교육. 이제 젠더 갈등이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높다 그러는데 사실은 남성들이 모르기 때문에 더 그런 부분들인데 그들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남성들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교육진흥원에서 남성들에 대한 교육, 우리 사회도 남성들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맨박스라든가 그 다음에 뭐 남성 해방을 쓰신 노르웨이 그 저자가 와서 이제 뭐 대담도 하고 인터뷰하는 기사들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성들에 대한 교육도 이제 우리가 눈을 뜨고 정말 적극적으로 이제 해야지만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방금 말씀해주신 남성 해방을 쓴 저자 인터뷰는 저희 한겨레 기사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 맞춰주면 마무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자료집과 설문지가 있는데 설문지 응답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사진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에 계신 분들은 모두 앞으로 나와 사진을 찍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